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아왔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자, 이로써 미국의 대선 구도가 급변,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요. 조만간 민주당은 새로운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관련한 이슈 살펴보고요. 한편 한국은 주말에도 여전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또 정부는 21일 최근 이어진 폭우와 폭염 앞으로 다가오겠죠. 에 따른 피해 복구에 재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대응키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전 세계에 전기 먹는 하마로 별명이 붙었죠. 바로 이 AI 반도체에 대비해서 전력 전쟁, 전기 전쟁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이 전력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얼마 전 우리도 쾌거가 있었죠. 바로 이 원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먼저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태로 달라질 미 대선 구도 살펴보고요. 정부의 폭염에 대한 대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시대 전기 전쟁, 전력 전쟁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대선 후보 사퇴에 대한 이슈,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11월 5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니까 대선까지가 정확히 107일이 남아 있는데요. 107일, 100여일을 앞두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토요일까지만요. 지난주 토요일까지만 하더라도 하겠다, 끝까지 간다 이러다가 전격적으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사퇴를 했어요. 결정적인 배경은 뭐였을까요? 뭐 많이 쌓여왔겠지만.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믿고 의지했던 정치적 측근들이 이제 등을 돌린 것, 그리고 그분들이 제시했던 이번 11월에서 본선에서의 참패, 이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찾아가서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선을 완주했을 때 대선 패배뿐만 아니라 연방 상하원도 공화당에 내줄 수 있다. 그래서 의회까지 위태로워줄 수 있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주는 게 필요하다.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고비로 해서 질 바이든 여사 그리고 가족과 측근들과의 어떤 그 조용한 비밀스러운 그 회동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족 회의에서 이제 사퇴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러한 그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굉장히 비밀스럽게 어떤 그 사퇴 문구도 만들고 이렇게 조율을 했다, 이런 분의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격적인 사퇴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누가 다시 한번 이거에 다크호스로 떠오르게 되는가,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는가 봤더니 여러분도 잘 아시는 현 부통령입니다.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일단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에 바통을 이어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인물도 봐야 되겠죠. 카밀라 해리스. 흑인계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흑인 아시안계, 이런 표현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밀라 해리스는 어떤 인물인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초의 비백인 여성 부통령이죠. 미국 역사상.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부모님이 이제 한 분은 인도계, 한 분은 자메이카계 흑인계이기 때문에 인도계. 비백인 여성이 되는 거고요. 두 분 다 굉장히 엘리트 출신의 교수하고 전문가,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교육을 받고, 이분은 법조인의 길을 걸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캘리포니아 법무장관도 하시고요. 그리고서 나서 2016년에 중앙정치에 뛰어들어서 그리고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에 2016년에 당선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입지전적인, 그러니까 비백인 여성으로서 항상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서 이제 법조계도 또 등장을 하셨고, 연방 정치에도 이제 등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제 대선 출마, 그러니까 2020년 대선을 출마한다고 선언을 하고 2019년에 선거운동을 했다가 이제 2020년 초에 이제 그만 이제 선거운동을 중단하시고 이제 대선 레이스를 포기를 했는데 2020년에 바이든 후보로부터 러닝메이트로 이제 낙점이 된 거죠.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백인 남성,
고령의 그리고 워싱턴 엘리트 출신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젊고 참신하고 비백인 여성 그리고 항상 최초라는 이미지가 붙은 이런 여성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진 후보가 가진 어떤 정치적 한계를 극복해 주는 좋은 그 대비되는 카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20년에 바이든 대통령 후보로부터 이제 선택을 받고 성공했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성공해서 부통령 최초의 비백인 여성 부통령이 된 거잖아요. 거고요. 그런데 4년 동안의 어떤 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보면 그리 인지도 없이 주목받지 못하고 그냥 그늘에 있는 2인자 이 정도 평가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앞으로의 일정, 로드맵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 해리스 후보겠죠. 확정이 됐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누구를 한번 풀로 해서 뭐 경선을 해야 된다, 뽑아야 된다 이런 보도도 있고 어떻게 됩니까? 이미 확정이 된 건가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남은 과정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절차적 정당성, 즉 민주당 경선에서 대의원 과반을 획득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민주당 경선은 완전히 오픈된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단독 후보가 추대될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얼마나 많은 후보가 경선에 나서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요.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던 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라든지 네. 그레첸 휘트머 미시건 주지사 이분들은 경선 출마 안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 얘기는 보면 이제 본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경선을 치르면서 흥행에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이것이 11월 본선 승리에는 이롭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민주당 리더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단독 후보를 추대를 해가지고 이제 다가오는 전당대회나 혹은 그 이전에 가능하다면 많은 가능성이 논의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도 어쨌든 단독 후보를 추대해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8월 19일 전당대회가 개최되잖아요. 시카고에서 거기에서 재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통해 가지고 과반 이상이 해리스 후보를 지지해가지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추대하는 이 과정이 가장 그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이가 다 맞군요.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모아서 경선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단독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이 와서 과반을 하면 통과가 되는 거고. 그러나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기에서 다시 또 막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그냥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혼자 나와서 당내 경선 통과하고 바로 수락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희가 읽으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더욱 중요한 게 이 질문입니다. 경쟁력일 텐데 오늘 아시아 증시, 국내 증시를 보면 실은 오히려 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해리스 부통령, 해리스 후보 64년생이고 흑인 아시안계 여성입니다. 뭐 저희가 성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힐러리 클린턴 백인 여성 대통령도 안 됐는데 흑인 아시안계 여성 대통령이 후보가 될 수 있을까 미국에 그런 좀 이야기 또 나오고 있고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의 후보 경쟁력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조심스럽고 신중한 부분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비백인 여성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워싱턴 정가의 뼈대가 굵은 엘리트 정치인도 글래슬링, 그러니까 정계에서 최고위직 에 당선되는 데 있어서 임명되는 데 있어서 여성, 그러니까 백인 남성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부분, 이 부분을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이 깨줄 수 있지 않을까 기다리는데 못 깼거든요. 유리천장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는데 백인 여성인 힐러리 클린턴이 16년에 못 깨고 이제 그 오바마 8년을 거치면서 아무래도 너무나 진보적이고 어떤 백인이 주류로 해서 밀려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도 분명히 2016년 선거 결과에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8년이 지났기는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미국이 8년이 지났다고 해서 비백인 여성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퀘스천 마크가 있다고 의문점이 의구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그 전개될 여론조사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보의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다닙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 트럼프, 해리스, 트럼프라고 양자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을 때 바이든이 훨씬 더 해리스보다는 네. 격차를 줄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불거지면서 해리스를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최근에는 어떤 당선 확률이 바이든보다는 해리스가 높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 얘기는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바이든보다는 해리스를 중심으로 뭉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그거는 민주당 내의 상황이고요. 실제로 해리스와 트럼프가 붙었을 때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보면 안타깝게도 해리스 후보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 2% 정도까지는 따라붙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향후 여론조사 결과에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확보할 건지 그 미지수고 또 선전해 주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예. 트럼프 후보가요. 당장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또 카멜라 해리스 후보의 제2의 이제 후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훨씬 쉽다. 이기기 훨씬 쉽다. 이런 얘기도 했고 바이든은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제 그야말로 지금 트럼프 후보는 의기양양 완전히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느낌상. 앞으로 이제 쭉 대선 구도가 펼쳐지게 됐을 때 어떤 변수, 이 변수가 좀 터지면 판이 좀 바뀔까? 이런 좀 트리거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거의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 듯한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렇지만 좀 내일 만약 대선이 실시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후보의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게임 끝났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대선은 아직까지 3달 이상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은 아무래도 공화당의 시간이었잖아요. 트럼프의 시간이었는데 네. 이제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잖아요. 후보 사퇴론이 민주당 쪽에서 나왔고 모든 언론과 여론의 중심이 이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해리스가 있는 거고 해리스를 지지하기 위해서 바이든 후보 대통령이 이제 지지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8월은 민주당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 공화당 전당대회를 맞춰서 트럼프가 의기양양한 것처럼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화합하는 모습 그리고 출정식을 해리스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그렇다면 8월은 민주당의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졌던 어떤 선거 여론조사에서의 이점은 많이 상쇄가 될 거예요. 그리고 9월에 남아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2차 TV 토론이죠. 예. 이제 이것이 해리스가 공식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검증받는 무대가 될 겁니다. 예. 여기서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지율 차가 많이 변동이 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다 고려해 본다면 어쨌든 지지층이 결집하게 하는 데는 공화당 측에서도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졌고 민주당 측도 이제 벌어질 거예요. 거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상쇄가 되면 제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거의 두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딱 붙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향후 어떠한 조금만 말씀한 2차 TV 토론이라든지 예상치 못했던 스캔들이라든지 사건이 터지면 미묘하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살얼음 판을 걷는 대선 판도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종호 교수께서는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대선이 7월이었다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거의 100%지만 11월 5일입니다, 여러분. 하고 8월로 넘어가면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 오게 되고요. 9월에는 TV 토론이 있고 그리고 10월 또 거치고 아직까지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요. 이 이슈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는 일단 내년 1월까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후보직 사퇴를 했는데 대통령직 사퇴? 이게 좀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왜 자꾸 이게 언급이 되는 걸까요? 바이든이 아예 대통령도 사퇴할 수 있다?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이 아예 뭐 한번 대권을 잡고 간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 대통령 사퇴에 대한 이야기? 공화당 측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 고령 리스크를 공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대선 후보로 나와서 경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제 갑자기 후보로 교체한다는 것은 봐라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논란, 건강 논란이 사실 아니냐. 그렇다면 여태 남아있는 대통령 임기 동안에 이 초강대국 미국의 통치를 맡기도 되겠느냐.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적절한 인지력,
부적절한 체력을 갖고 건강을 가지고서 해왔다. 여태까지 어거지로 해왔다. 아. 이걸 강조하면서 그거를 해리스도 뻔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떤 한통속이고 바이든이나 해리스나 똑같이 최악의 행정부 1, 2인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 측에서는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봐라. 통치를 할 능력이 없는 거를 반증하는 거 아니냐.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건. 그렇다면 더 이상 미국을 통제하는 걸 맡길 수 없다. 그러니까 수정헌법 25조에 의해서 내각이 총 결정을 해가지고 사퇴를 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예.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 트럼프 모두 치명적인 정치적인 내상을 입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해리스도 네. 같이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공화당 쪽에서는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량이 없는 후보를 지금까지 민주당이 억지로 끌고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절차상으로도 과반 이상의 그 득표를 한 후보가 갑자기 사퇴라고 해서 사퇴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예. 문제 법적 제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또 따져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부각시켜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는 정치적인 공세네요. 예. 네, 공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쪽의 또 하나의 정치적 공세,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직 사퇴 이슈까지 다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죠. 함께해 주신 국립외교원 민종훈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 두 번째 이슈는 이제 호우 피해 상황과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발빠른 대처입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응할까? 이 내용도 살펴보고 한 걸음 더 나가보죠. 이제 폭우가 지나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폭염이 오지 않습니까? 폭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해볼 텐데, 자, 우리 이인철 소장님, 지금의 이 폭우 장마를 띠장마, 송고폭우, 또 나온 말이 극한 호우. 참 이게 피해가 훨씬 더 크죠. 현재 상황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내리는 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폭포수에 비견될 정도로 이 천지연 폭포나 정방폭포처럼 물이 때리잖아요. 예. 그처럼 내린다라는 비유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벌써 8차례입니다. 예. 지난해 한 번도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장마철을 지금 송곳 폭우 현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전국 곳곳이 7월 기준입니다. 하루 1일 최대 강수량을 대부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게 장마정선이 이제 중부지방에 머물렀던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입니다. 하루 강수량이 거의 400mm에 육박합니다. 400mm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측 시작한 2001년 이후 7월 중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을 했고요. 예. 이외에도 경북의 안동과 상주도 일일 강수량 200ml 내외였고요. 또 전북의 군산 어청도 일대에도 1시간 동안 무려 146mm의 비가 내려서 모든 이제 기록들이 관측사상 최고치입니다. 자,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해수면의 온도가 오르면 비를 뿌리는 수증기가 더 많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지적으로 전례 없는 굉장히 폭우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문제는 지금 북상하고 있는 이제 제3호 태풍 개미입니다. 네.
이게 지금 어디로 향할지 누구도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예. 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예측은 야 중국 상하이로 가서 한반도를 좀 비켜갔으면 예. 하는 바람인데 그건 우리 바람이고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극한 호우로 인한 이제 피해가 이제 급증하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농경지가 많이 침수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7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경지 피해, 농작물 1,300여 헥타르가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예. 이달 초부터 이어졌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뭐 12,000헥타르입니다. 이게 축구장 16,000여 개 규모의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작물 피해는 뭐 고스란히 다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특히나 상추, 예. 이제 이 삼겹살을 싸먹는 게 아니라 삼겹살에 상추를 싸 먹어야 될 정도로 가격이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상추 가격은 일주일 만에 56% 올랐습니다. 100g에 2,100원을 넘어서서 한 달 전과 비교하게 되면 2배 이상, 136% 가격이 올랐고요. 또 상추와 함께 대표적인 쌈채소인 깻잎의 가격도 일주일 만에 17% 올랐습니다. 네. 과일 가격도 이제 비상인데요. 제철 과일. 그렇네요. 예. 지금 수박 먹기가 좀 두려워요. 예. 가격은 올랐는데 당도가 떨어집니다. 비를 맞게 되면.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통가에서 걱정하고 있는 건 야 이번 폭우 가고 나면 또 폭염이 오고 또 그러면 병충해가 또 기승을 부릴 텐데 유통업계에서는 벌써 이제 물량 확보에 좀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근데 이런 침수 피해가 과일과 농작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차량도 있습니다. 네. 차량은 더 위험하거든요. 예. 차량 침수 피해가 지금 보험업계에 접수된 걸 보니 19일 현재 12개 보험사에 무려 3,200여 대가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추정 손해액만 한 3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어져서 장마가 이달 말까지 더 이어지게 되면 예. 아마 이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정부도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호우 피해 관련한 긴급 회의를 열었고요. 아마도 피해 복구에 관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대응 내용이 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번에 좀 나오게 된 내용 좀 파악을 해보죠. 맞습니다. 정부의 또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정부가 지난 7월 15일자였죠. 특별 재난 지역으로 5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충북의 영동, 충남의 논산과 서천, 전북의 완주, 경북의 영암군 입양면 일대인데요. 이 지역 이외에도 지금 피해 조사를 진행을 해서 추가로 특별 재난 지역을 신속하게 선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네. 우선 이제 이재민들에게는 임시 주거 지원을 우선 실시하게 되고요. 또 인명 피해를 났다거나 주택이나 농작물 피해를 입은 곳에 대해서는 재난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풍수해 보험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을 좀 앞당기겠다라는 대책을 발표했고요. 특히 이제 농산물 가격 조기 안정과 이제 추가 피해 예방에도 철저히 대응할 계획인데.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농산물 가운데는 계속해서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이 신선식품 가격은 늘 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배추하고 무 경우에는 역대 최대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서 가능한 한 이제 채소로 공급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거고 또 이번 호우로 인해서 이제 제철 과일이 있죠. 복숭아, 포도와 같은 이제 여름 과일의 피해는 사실상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전반적인 공급 여건이 이제 원활하지 못할 경우 네. 충분히 공급한다라는 거고요. 특히 장마 이후에 이제 고온달습한 날씨로 인해서 병충해가 확산되고 또 폭염으로 인해서 가금류가 폐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기 선포된 곳뿐만이 아니라 충남 부여, 또 충북 옥천, 또 대전 서구 속속 피해가 워낙 크니까 지금 언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정해지게 되면 정부가 지금 어떻게 좀 이렇게 구제를 하거나 지원을 하게 되나요?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제 피해가 중부지방에 지금 몰려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청권의 경우에는 아마 이제 추가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관련 지자체뿐 아니라 이제 그 지역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지자체가 이제 부담하고 있는 이제 복구비의 일부가
중앙 정부의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그러면 재정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그리고 공공요금 감면과 같은 간접적인 혜택도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예.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전기료, 통신료, 도시가스 감면과 같은 12가지 추가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고 지자체는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장마전선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대비해서 사전 이제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라는 계획인데 이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아마 이제 이달 말 내로 현장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추가적인 이제 특별 재난 지역의 윤곽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겠죠. 정부가 범정부적인 복구 지원 본부를 지금 가동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좀 하게 될까요? 중심적으로 중심을 좀 잡을 텐데.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현재 집중호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 지역에 대한 신속한 이제 지원과 함께 범정부 이제 복구 지원 본부를 통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이제 특별 교부금 지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속한 이제 응급 복구를 위해서는 특별 교부금을 지급하고 이 피해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응급복구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응급복구반을 운영하면서 즉각적인 복구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아니면 임대주택과 이제 조립주택 등을 활용해서 이재민들에게 임시 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인데요. 인명 피해를 입은 주민들, 또 주택 피해를 입은 가구들, 농작물 피해를 입은 이 농가 등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서 피해 복구를 가능한 빨리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이제 풍수의 이제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종전 7일에서 3일로 이제 좀 단축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앞으로 이제 호우 태풍과 이제 추가적인 자연 재해 대비해서 범정부적인 대응 체제를 좀 강화해서 피해 어떤 이제 규모에 따라서 추가적인 복구나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폭우 이야기하고 장마 피해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이번 주 내내 주말까지는 비 피해가 커질 것 같은데 정부가 오늘 긴급 회의를 하게 되면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폭염입니다. 자, 이인철 소장님, 폭우 다음에 지금 폭염에 대한 걱정도 거의 대부분의 기상 전문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제 폭염 대책도 함께 세웠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폭우지만 뭐 당장 8월부터 폭염 걱정이 굉장히 크거든요. 폭염에 대한 대책들 정부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지난 오늘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네. 정부가 이제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이제 범정부 종합 대책이 많이 돼서 5개월 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책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자연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우선 이제 풍수의 주요 대책으로는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중점 관리해서 예비경보 단계를 한 단계 추가하게 되고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하차도 진입 자체가 차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폭염에 대해서는 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가 되는데요. 그렇죠. 사회적, 경제적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실 이 경로당에 주로 가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여기에는 이제 냉난방비를 이제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현재는 월 11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5만 원 인상해서 16만 5천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온열 질환자 감시 모니터링과 이제 응급 대응 체제가 구축이 되는데요. 전국의 500여 개 병원 응급실에 온열 질환자 발생을 모니터링하고요. 폭염과 관련된 구급용품을 갖춘 119 폭염 지구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 체계를 마련한다라는 방침이고요. 아마 이제 이런 이제 이 대책의 경우에는 아마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이제 재난 증가와 함께 마련된 이제 종합 계획이고 또 이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 정말 한여름 폭염 쏟아질 때 경로당에 이제 에어컨만 좀 이렇게 틀 수만 있다면 뭐 매일 24시간 트는 건 아니지만요. 그럼 이제 어르신들 좀 쉴 수도 있는 그런 터전도 마련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보니까요. 폭우, 폭염 오면 이제 열대야 당연히 오겠죠.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기후 대란이 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한 3가지 정도 윤회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기상이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농민과 취약계층입니다. 현 정부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제 재해복지 지원에 집중을 하면서 물론 자연재해라는 게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제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따라서 이런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농업기술 개발 또 연구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기후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품종이나 그리고 농업기술 혁신을 통해서 농민들이 변화하는 기상 조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인데요. 지금도 반지하 대책이나 굉장히 옥탑방과 같은 취약한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주거시설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런 이제 침수 방지 시설뿐 아니라 방수 코팅과 같은 창문 보강과 같은 이 장마나 폭우로 인한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또 절실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취약계층들이 이런 정보 일기예보에 대해서 정보의 접근성을 좀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네. 기상예보나 재해경보, 안전행동 요령과 같은 것은 취약계층이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활용해야 하고 특히나 이제 취약계층이 주로 지원하고 있는 이제 이 지역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지역 봉사자와의 협업을 통해서라도 기상재해에 대비한 이제 비상 연락망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3번째는 아마 이제 기상이변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물가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민관 합동으로 기후에 적합한 이제 작물 재배 방법을 연구 개발하면서 이런 이제 이 농업 저수지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조금 기상이변에는 조금 더 강한 농업시설을 구축하면서 기존 시설물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특히나 계약 재배 물량을 확대하고 이런 시기에 또 다단계 유통업을 통해서 이제 마진을 챙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자, 이런 것 농작물이 기상이변에 따른 이제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폭우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 또 대비책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3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이슈는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력 확보 전쟁에 대한 이슈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난 뒤에 이야기 이어가죠. 네, 이 광범위한 분야에 AI 반도체가 활용되면서 AI, 즉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쓰는 전력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AI 시대가 좋긴 하지만 전력 전쟁이 또 다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정부가 바로 이 전력 확보, 전력 공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인철 소장은 그대로 또 계시고요. 윤여민 휴먼 자산운용 이사 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AI 반도체 나오고 또 GPT 나오고 챗 GPT 너무 좋았죠. 드디어 판타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얘기를 했는데 자, 윤 이사님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이 AI 반도체가 전기를 그렇게 많이 씁니까? 전기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붙었네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AI 반도체만 만들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돌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거에 의하면 구글 검색에 비해서 오픈 AI로 검색하는 게 전력 소비량 10배가 넘다라는 얘기는 익히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수가 지금 올해 3월 기준으로 한 8,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가운데서 미국이 한 5,300개 정도를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이 데이터 센터 올해 3월 기준이기 때문에 2027년 되면 아마 더 늘어나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체 산업 전력 수요량의 지금 한 14% 정도가 좀 데이터 센터에 흡수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2030년 정도 되면 테라와시로 400테라와시가 넘는다고 하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거의 산업계에도 30% 이상까지도 잡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예. 사실은 이 전력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러한 것이 아직까지는 피부로 와닿진 않습니다만 이제 곧 현실화가 되는 부분이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각국이 네. 특히 민간에서 정부에서 지금 강하게 지금 원전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전력 소비량에 대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당장 내년부터 충격 온다 이런 얘기도 비슷한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얘기가? 네,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게 아니라 예. 이제는 그거를 돌리는 데 예. 포커스를 둬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 세계 빅테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AI, 특히 이제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쪽에서 다 데이터 센터죠. 네, 산업군이 연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반도체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확장이 된다고 하면 자동차뿐만 그렇죠. 아니라 디스플레이까지 모든 산업들에 다 연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력 소비가 좀 더 급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부터 전력난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새롭게 짓는 데이터 센터들에는 다 AI 칩, AI 가속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윤현민 이사도 얘기했지만은 기존의 이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3배에서 많게 10배 이상 전력을 먹고 있어서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그 기존에 있는 전력에서 이쪽으로 빼와야 되니까 당장 내년부터는 이 전력 부족 현상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이인철 소장님, 문제는 AI 칩에 AI 반도체만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전기차를 억제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전기차를 또 생각해 보면 이거 전기 먹는 하마가 또 있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 말고. 맞습니다. 이쪽에서 빼가는 전력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는 있어요. 예. 이게 꺾였다는 거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단은 전기차로 가는 방향은 맞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에 따른 전 세계적인 전기 수요는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실제로 국제에너지국의 통계를 보니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한 1,400만 대 예. 정도를 팔았다면 올해는 무려 1,700만 대입니다. 이제 인프라 때문에 좀 성장세가 더디긴 하지만 이 2040년이 되면 전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전체 전기차가 한 61%. 이 얘기는 뭐냐? 판매되는 차량의 한 10대 중 6대는 예. 전기차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2040년이 되면 한 7,300만 대에 달하는 이제 전기차가 굴러다닐 텐데 아마 이제 통상 미국에서는 전기차 한 대가 가정용 수요 전기량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열리게 되면 전기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는 단계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전기차 시장은 2022년까지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국가였습니다. 물론 인프라가 좀 더디고 가격적인 이제 이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판매량은 지난해부터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수요를 좀 보게 되면 정부는 일단 2030년까지 전기차 공급을 420만 대 수준으로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 판매량, 누적 판매량을 봤더니 지난해까지 54만여 대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 안에 정부의 목표대로 2030년 전기차가 420만 대가 팔린다라고 했을 경우 이 차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 전력이 네. 약 30기가와트의 대규모 전력 수요가 전기차에서만 필요한데 네. 지금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100기가와트 정도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정부가 오는 2036년을 목표로 한전과 더불어서 목표 전력량을 한 144기가와트 정도로 한 지금보다 한 40% 이상 확보하겠다라는 방침인데 만에 하나 이런 전력 수요 증가를 따라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이제 전기차 확산에 따른 전국 공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한켠에서는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더 짓고 있고 또 한켠에서는 성장세는 꺾였지만은 전기차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전기차 돌아다니고 뭐 아파트 지하에서 계속 충전하고 있고요. 전력 부족이 지금 뭐 이미 찾아왔는데요. 윤 이사님, 이렇게 되니까 전력 확보 쪽으로 가잖아요. 네. 태양광 풍력으로는 안 되겠죠. 근데 물론 트럼프가 되면 석유 다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도 또 말이 안 되고 원전에 대한 이야기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이 전력 최고로 필요한 게 전력 아니겠습니까? 네. 이 확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전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탈탄소 트렌드. 네. 어쨌든 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결국 AI발 전력 수요를 어떻게 보면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결국은 징검다리로서 원전이 좀 껴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화력으로 돌아간다? 석유를 쓴다. 약간 그건 좀 역행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원전과 신재생의 어쨌든 밸런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탈원전에 대한 기조가 좀 강했던 네. 부분이다 보니까 다시 원전을 짓기에는 좀 시간이 분명히 걸리는 상황. 여기에 신재생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무탄소 에너지 조달 같은 경우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이 전력 수요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급에 대한 부분에서 쇼티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좀 계속 우려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뭐 전기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뭐 계속해서 이러한 좀 논의는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또한 지금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의심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SMR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원전 관련해서. 네. 상대적으로 빨리 지을 수도 있고 사고의 위험도 좀 덜하고 우리 윤 이사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원전의 SMR 부분들. 아 근데 이 SMR 같은 경우도 뭐 빠르게 짓는다고는 합니다만 글쎄요 그게 얼마나 빠르게 질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뭐 SMR뿐만 아니라 2038년까지 한 기당 4.1기가와트 원전 3기를 추가로 지어야 된다는 논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네. 그래서 결국 그리고 또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이다 보니까 이 기조를 좀 바꾸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이 11차 전기본 관련돼서도 지금 수요 예측 관련돼서도 지금 약간 좀 여야의 어떤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정치권의 문제. 네, 그래서 뭐 법과 관련된 법제 문제도 좀 빨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일단 수요 예측부터 좀 제대로 하는 상황. 여기에 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발전소 운영 방침이라든지 에너지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좀 빨리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인철 소장님 원전 이야기 더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태양광 풍력으로는 이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해결은 안 될 것 같고요. 석유를 다시 쓴다는 거, 석탄 쓴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전인데 원전으로서의 대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원전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죠. 네. 그런데 지난주 나라들은 쾌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에 예. 이제 24조 원 규모의 원전을 수주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원자력 수력을 포함해서 이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거지 예. 본 계약은 내년 3월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이제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관계부처가 원전 생태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체코의 이제 특사 파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마지막 매조지를 하는군요. 예. 자,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사실 제 세계적인 각국의 트렌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제 IT 기술 발달로 인해서 전기차나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전기가 필요하고 지금의 화석 연료를 갖고는 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런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원자력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프랑스예요. 프랑스의 이제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AI 시대 도래에 따라서 전력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그러면서 네.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고 있고 현재 6기에 달하는 원전 건설과 추가로 8기의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누적 14기의 원전을 한꺼번에 동시에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미국에서도 앞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물론 후보 사퇴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입지는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재선 공약으로 뭘 얘기했느냐? 기존 원전 지속적으로 가동하겠다. 그러면서 SMR 소형 모듈 원전 이제 대해서도 투자 계획을 밝혔거든요. 트럼프도 원전은 오케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최근에 정부자문기구가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서 2038년까지입니다. 원전 3기와 소형 모듈 1기를 추가 건설해야 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왜냐? 전력 수요가 한 2030년까지 지금의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확정된 이제 전력 섭취를 고려하게 되면 추가로 한 10.6기가와트의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이 중에 한 절반 가까이 4.9기가와트는 원전으로 충당하겠다라고 보고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되면 2015년 신한울 3호기, 4호기 건설 이후에 9년 만에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추가 원전 건설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 계획이 실현이 되면 2038년에 가면 원전의 발전 비중이 1위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무려 35.6%로 늘어나게 되고요. 물론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온실간 가스 감축 목표라든가 아리백이라든가 글로벌 환경 규범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다만 앞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환경단체, 야당은 원전 확대에 따른 이제 이 집중된 계획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요. 원전 부지 선정과 관련된 어떤 주민의 수용 여부 역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예 지금 전기를 많이 쓰는 그 AI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 센터들을 달이나 화성, 우주로 보내자, 스페이스 저쪽에다 우주 공간에다 두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윤여민 이사님, 아예 이제 마지막 이제 해법들인데, 지금 AI 반도체가 전기를 많이 먹잖아요. LPDDR, 로우 파워, 저전력, 이 칩을 좀 바꾸면 안 돼요? 전력을 덜 먹도록? 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전력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작년부터 좀 상용화가 되면서 어쨌든 빠르게 좀 제품이 나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두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지난 4월에 어떻게 보면 이제 7세대 D램 개발에 좀 성공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용량 같은 경우는 30% 정도 커졌습니다만 소비 전력 같은 경우는 25%가 좀 개선이 되면서 속도는 빨라졌습니다만 전력 사용량을 좀 줄이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작년 말부터 지금 이제 5T 지금 D램 쪽을 선보이면서 이러한 제품의 좀 개발을 앞당기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유리기판 관련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끄러운 유리를 좀 사용하게 되면 같은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좀 데이터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유리기판 스마트 팩토리를 완공을 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연내 시제품 생산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재, 반도체 내에서도 어쨌든 전력을 좀 덜 쓰는 그러한 제품, 그러면서 좀 성능이 향상되는 그런 쪽의 어떤 개발은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시대 또 전기차 시대에 맞춰서 전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산업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AI 반도체 칩을 바꿔서 저전력으로 가등하는 유리기판으로 좀 효율 높이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정부는 원전도 하고 SMR도 하면서 전력 확보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또 정치권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 전쟁, 전력 확보 전쟁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한번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윤여민 휴먼자산운용 이사, 감사합니다. 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